네, 먼저 이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세계은행이나 또는 아시아개발은행이라고 해서 이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에게 뭐 차관을 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서 그 국가들의 개발을 도와주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중국이 자신들의 주도에서 그런 비슷한 류의 은행, 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 같이 미국이나 일본, 기존의 동맹들이 주도하는 그런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중국이 나서고 주도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어서 숙고를 했는데 결국 어제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AIIB가 어떤 곳인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은 사드 배치 그래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했던 그런 덕목인데 먼저 AIIB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지금 AIIB는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겠고요.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은행과 이제 아시아개발은행 등 이제 미국 주도의 기존 공적 개발 원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 중국 주도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10월에 동남아 순방을 하게 되면서 제안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7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더 회원국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거 규모라든가 또 활동 영역에 따라서 세계 금융에 있어서 그 주도를 중국이 하느냐, 미국이 하느냐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제 어제 참여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동안 참여를 잘 하지 못한 것은 어쨌든 미국이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대해서 한국이 참여하는 것 또 우방국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영국이라든가 독일, 이탈리아 등 미국의 우방들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 결정을 내리는데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경제는 중국과 손을 잡고 안보는 미국과 손을 잡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이런 국제 개발 기구를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자, 이제 인프라라는 걸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철도나 도로 또는 댐이나 발전소 같이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기반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까? 자, 이런 효과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중국이 자신들이 미국이나 일본에 맞서서 자기만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 지역을 하면서 안보, 궁극적으로 이제 안보 동맹도 강화하겠다는 뜻인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로 가입하기로 한 것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특히 경제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아주 엄청스럽게 높거든요.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따라서 우리 국익을 생각한다면 이 중국이 주도하고 더더구나 지금 서방 국가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AIIB에 미국 눈치만 계속 보다가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 이것도 우리 국익에는 상당한 오히려 이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그동안 국민적 정서도 그랬지만은 이런 기회는 당연히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도 아마 앞으로 말이죠. 이 AIIB를 계속 외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동맹국들이나 또 그 우방국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우리가 오히려 이제 그동안 중국이 우리한테 제의를 하고 난 이후에 한 8개월 동안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또 사실 좌고우면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많이 했는데 뭐 사실 이제 내면으로 보면 정해진 뭐 그런 순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는 과정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 패권 또 안보 패권 이런 것들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샌드위치 돼 있는 거죠. 이 패권 경쟁 안에서. 근데 오히려 이 AIIB에 가입함으로 해서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통로들을 열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균형자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적 관계 또 패권 경쟁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우리가 AIIB를 통해서 중국과 얘기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또 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 놓고 보면 과거에 이 한
한미중 관계가 사실은 상당히 불균형 관계였다라면 우리가 오히려 중국과 미국을 중간에 두고 이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와 통로가 열린 게 이번 가입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어서의 개발에 과 관련한 수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건설이라든가 항만, 도로, 통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개발 수요가 있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이 이제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시아의 개발 수요가 많고 이건 나아가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경우에 아시아 AIIB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빠지게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다소간 이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에 있어서 또 북쪽에 있어서의 개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마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미국 눈치 보냐고 그렇지 뭐 참여하면 우리한테는 손해볼 건 없고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개발 연대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 뭐 아마 보니까 2020년까지 말이죠. 아시아 개발 투자 수요가요. 한 7,300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800조가 넘죠. 이런 엄청스러운 시장이 됐거든요. 그다음 지금 윤 센터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또 북한 개발이라는 이런 이제 또 과제도 특히 우리하고는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참여함으로써 또 특히 이번에 보니까 일본은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우리가 지금 AIIB를 주도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로 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중국이 한 50% 이상 지분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가능하면 지분을 많이 확보해서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아시아 지역, 동북아 지역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함께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뭐 항만, 교통, 통신 이런 분야에 시장을 열어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단기적 경제적 실리가 상당히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지금 이 AIIB의 운영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지분의 50%를 지금 중국이 갖게 되고 투자 액수, 초기 투자 액수의 과반수를 지금 50%를 또 중국에 내놓거든요. 그럼 이 기구 자체가 이제 중국 주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지분은 실제로 지금 한 5% 정도밖에는 찾을 수 없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럼 과연 이런 중국 중심의 어떤 기구 운영이라든지 이게 이제 종속기구로 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에게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견제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최근에 중국이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사회를 통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분 구조 자체가 이제 너무 중국 중심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겠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초기 기본 구조들을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앞서 이제 정 교수님이 이제 균형추 역할, 한중일 사이에서 뭐 균형추 역할을 한다. 또 환태평양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또 중국과 함께 손을 맞춰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 안보 경제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드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사드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AIIB를 중국에서 받고 사드를 미국에서 받고 이래서 균형추가 아니라 여전히 샌드위치 신세를 못 면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우리 입장을요, 우리 처지가 사실은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틈새 낀 그런 이제 셈이 돼 있는데 그렇지만 이걸 또 이런 기회를 아까 정 교수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우리의 위상을 오히려 이 장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중국이 사드를 이제 지금 계속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AIIB에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사드를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하튼 계기는 만든 거예요. 뭐냐면 중국에도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 주고 미국에서도 하나를 우리가 주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데 다만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압력에 밀려서 이 마지못해 가입하고 마지못해 도입하고 이런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자기들끼리 풀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따라서 행동한다.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해줌으로써 만약에 사드 문제가 중국에게 있어서 사드가 위협이 되고 중국에게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중국이 미국하고 사이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 그것을 그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긴다든지 그 짐을 우리한테 떠넘긴다든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자주적으로 대외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계기로, 또 그런 신호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이렇게 활용하는 쪽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드나 AIIB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유리하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면 두 가지 모두를 다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나름대로 패권 경쟁과 종속적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미국이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거고 중국이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이런 체제가 과거 체제였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사드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중국은 사드가 일종의 공격 시스템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방어체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들을 이번 AIIB 가입 문제를 놓고 사실은 서로 정부가 많은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취하면서 또 잘못된 어떤 이해나 오해들을 또 풀어내는 이런 창구들을 통해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쥐고 상당 부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었고, 저는 이번에 이 결정은 상당히 잘된 결정이다. 그런 차원을 놓고 보면.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번에 잘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뭐 그동안 국민들 또 언론 측에서 정부에 대해서 뭐 하냐 어떻게 하냐 비판도 많았지만 정부 나름대로는 착실히 그 우리의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상당히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다만 이제 우리 정부 부담이 이제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결정을 미루게 되면서 이제 어제 결정이 되었는데 참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과연 이것이 중국에 과연 이제 들러리 서는 모습으로만 비춰지게 되면 다 사실 또 국민적인 실망감들이 있고 비판의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최대한 이 AIIB에 있어서 지분을 얼마만큼 확대하느냐, 그래서 어떤 이익권 또 3위 수준의 지분국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를 연출해내느냐, 상당히 우리 정부의 과제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여러 이제 총재도 있고 할 텐데요. 부총재급에서 자리를 확보하느냐, 그러면서 어쨌든 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서의 한국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좀 힘있게 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느냐 여부가 지금 이제 정부에게 맡겨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내세우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또 정부가 눈치만 보고 이것을 제대로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중국에 들러리만 섰다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쉽게 결정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번 과제를 이제 안게 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잘 해결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분 구조만 가지고 실제로 중국을 견제하기는 상당히 버겁고 어려운 구조고요. 아마 우리의 어떤 유럽과의 관계가 여기서 또 새롭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 중국을 견제할 때서 우리의 혼자 힘이 아닌 이른바 이 AIIB 안에서 독일이라든지 영국과의 어떤 관계들 안에서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고, 또 하나의 어떤 관계망이 또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5주기 어제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천안함 용사 그 5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추모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용사들과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입니다. 국민과 함께 경제 재도약과 국가 혁신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완수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새 시대를 열어갈 때 그 사명은 완수될 것입니다. 자, 뭐 지금 들려드린 내용 중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이
강력하고 우리의 국방 의지, 안보 의지를 지금 대통령으로서 강조하자면 선결 과제가 뭡니까? 아니 그렇게 떠들면서 사실은 보면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떠들어 왔는데 뭐 안보, 국방,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해왔는데 정작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냐? 이 방위산업 안에 그렇게 엄청난 비리가 있고 말이죠. 소리 못 듣는 소나, 엔진이 고장나는 비행기, 뭐 포가 안 날아가는 이 자주포 이런 식의 방위산업 이런 걸 가지고 정부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 방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국민적인 원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응당 정부의 그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 각오를 밝히셔야죠. 그래서 바로 이런 천안함 오주기 같은 이런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지가 어떻다. 그 방위산업 그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데 대한 이제 나름대로 대통령으로서 그 분명하게 그것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근데 저는 참 기가 막히는 것이 그동안에 뭐 경제 발전하고 우리가 국방력이 얼마나 강화되고 엄청스러운 규모의 그 국방비를 투입하고 이렇게 해왔던 결과가 뭐냐니까 보니까 오히려 그 밑에서 방위산업 비리 규모만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으니까 이런 계기에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그 각오를 말씀하셨지만은요 정말 국민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위산업 체제, 그런 방위사업 체제 이런 것을 국민이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분명히 해주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그 비정상의 문제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거의 인기 있는 메뉴처럼 등장하는 분야인데 실제로 지금 어떤 형태로든 구체적인 대안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이른바 이 변죽을 울리는 이런 과정들인데 좀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좀 제시가 되면서 그 해결 대안들이 모색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거고 우리는 어찌됐건 오주기를 거치지만 실제로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논쟁 중심으로 지금 이 문제가 흘러왔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우리의 안보의 문제 또는 내부 비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조차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또 조사 과정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뭐 천안함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소행인지 뭐 좌초설 아니면 북한 소행설이 나오면서 거기에 시간을 너무 빼앗기면서 논점이 흐려지면서 왜 우리의 그 작전 수행 중이었던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정 침투와 공격을 왜 인지를 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점이 돼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좀 없던 게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당시에 뭐 천안함 이제 뭐 용사들이 사실은 이제 희생을 당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추모하는 것은 당연히 어쨌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그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경기에 또 실패했다거나 이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당시에 정치적인 문제로 상당히 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이 진실이냐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인에 대한 논쟁들이 정치적 문제로 쟁점으로 비화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이후에 의해서 또 이후의 방어 태세 강화를 위해서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계속 추모 분위기에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방위산업 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천안함 오주기 이 추모 분위기에 사실 어떻게 냉정하게 또 얘기하자면 찬물을 끼얹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해군이 또 스스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잃어버린 생명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그 주체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해군에서는 여러 비리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사실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문재인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시에 대해서 그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제 여당에 대해서 또 당시 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제 뭐를 좀 논점을 흐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면서 이후에 우리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그 부분 논의하는 것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사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야당 대표가 천안함을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
분들의 뭐 대선 전략이나 뭐 어떤 그런 거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차치를 하고 그분들에겐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국민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추모 분위기만 있지 사실 5년 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대로 개혁을 했느냐의 문제에 있을 때 이건 해군의 문제로 국한을 시킨다 하더라도 전직 참모총장 2명이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됐고 자, 막대한 예산, 지금 뭐 어린아이들 공짜로 밥을 주니 많이 그거 갖고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국민의 그 혈세를 투입을 했는데 제대로 안보에 대해서 확립을 했는지 그 문제에 있고 그런 와중에 이 어떻게 보면 무기 강화 사업이 결국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군의 어떤 공식 사과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합동수사단에서 구속을 했다, 체포를 했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서 군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참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 뭐 대통령이 지금 뭐냐면 이 방위산업 그 관련 비리에 대해서 지금 뭐 저 강력히 엄단히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다 그것도 문제고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국방을 뭐 무기 체계를 현대화한다 뭐 첨단화한다 이렇게 하면서 뭘 첨단화했느냐 그 엄청스러운 돈 들여가지고 보니까 브로커들 살찌우는 것밖에 더 했느냐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장성들 그런 비리 장성들 배불린 일밖에 더 했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요 이런 것이 왜 이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방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 생존 문제 이건 정파적 이해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될 우리의 어떤 가치보다도 최우선되는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요 모든 걸 그냥 정치 논리로 이걸 대응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천안함이 북한이 천안함 이거 폭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말이죠. 야당 일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걸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대응하고 말이죠. 그렇게 정부의 그 국방력 강화에 대한 힘을 빼는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재인 대표는 제가 볼 때 굉장한 용기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여야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거기에 대응하면서 감시의 눈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런 비리에 대한 감시의 눈도 같이 뜨고 또 이 지원할 것은 같이 지원하는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방 문제 그다음에 안보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 있을 수 없다. 여야가 따로 없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모든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문재인 대표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겠지만 천안함 사건을 그것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올바른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굳이 이제 뭐 책임 공방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안보 문제, 뭐 방산 비리도 마찬가지고 정부 여당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새누리당이 집권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당이 실제로 이 안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현실적 대응 능력과 또 정책적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천안함 문제가 있을 때 야당 일각 에서 뭐 북한 소행이다 아니다 이런 걸 부인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키워드는 안보 무능력이었었어요. 이렇게 무능력할 수가 있겠냐라는 걸 이미 야당이 그 당시부터 천안함 사태 이후에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레임들이 그 당시에 이미 나왔었는데 정부 여당에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종북 프레임이라든지 또는 책임 공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고 가면서 실제로 대안을 정치권에서 찾을 수 있는 초당적 정치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놓친 그런 형국이고요. 지금 현재 김무성 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전히 그 과거의 책임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당이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안보 태세에 대해서 초당적인 그런 안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방산비리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오히려 야당에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공방 구조에 또 매몰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적절한데 또 하나 그걸 자꾸 점점 더 넓혀나가고 점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진보 정권 10년 동안에는 어떻게 했냐. 이런 또 이제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데서 지금 정 교수 말씀하시지만은 모든 그런 책임 논란에서 이제 벗어나서 바로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런 자세로 여야가 이 정치 논리에서 떠나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군 당국은 당국대로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뭐 그 정당 정책연구소 산하에 안보
뭐 연구원을 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야당도 이제 안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국회 원내에 이른바 안보 관련해서 방산비리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그 대안적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TF를 좀 만들어보는 그런 어떤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여당이 그 부분을 좀 주도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하신 김에 지금 뭐 그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의 설전, 천안함을 둔 설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성 대표의 녹취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발언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사과를 먼저 요구하지 않고 천안함 북침을 우리의 안보 무능의 산물이라고 말한 점은 심히 유감입니다. 당시 대북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 새정년은 순국 장병들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만 말을 하면 면피가 다 되는 것인가?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 무능에도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왜 새누리당은 반성할 줄 모르는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5년 만에 북한의 소행이다, 폭침이다라고 규정을 했지만 결국 이것이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면이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정치적으로 이제 이 안보 이슈가 주는 정치적 효과가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하고 또 효과 만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방이 있는 것이거든요. 새누리당 이제 입장에서는 이 안보 이슈 때문에 안보 분위기, 그래서 보수 분위기가 좀 확장되면서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보면 40% 이상 되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여당이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40% 이상의 정당 지지율을 유지한다. 이것은 이런 이제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요, 연평도 표격도 있었고, 또 북한의 어떤 이제 정세 불안정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합진부당 사태, 이석기 사태 등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이제 이 보수 분위기, 안보 중시 분위기가 여당에 대해서 어쨌든 우호적으로 변한 측면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 지금 안보를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선거에서 너무나 효과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정치적인 방어 차원의 성격도 갖는다. 김무성 대표의 공방. 이 주제는 사실은 저희가 자주 다뤄왔기 때문에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인데 그때 이제 46명의 용사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녹취록을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이제 여러분은 우리를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명령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네, 5년 전에 저렇게 이제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장면입니다. 사실은 오전에 이제는 정부 주도로 공동 추모식이 열렸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초대를 받지 못해서 측근들하고 따로 저렇게 가서 미역을 참배했다고 하는데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 행사에 뭐 전직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초청하고 예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초청장은 안 보냈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따로 하니까 이 전 대통령이 따로 하니까 뭐 우리가 굳이 보낼 필요가 있겠냐 이런 건데 지금 앵커 지적하신 대로 좀 모양새가 안 좋죠. 왜냐하면 다 같이 가서 추모를 하지. 뭐 오전 오후반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마 글쎄 서로가 같은 자리에 있기가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뭐냐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우리 믿고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고 편히 쉬시라고 그런다든지 또 그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 이렇게까지 다짐하셨으면 바로 그런 의지로 이런 정부가 행사할 때 전직 대통령으로서 함께 참석해서 해야지 그동안에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데 비해서는 그럼 과연 그 정부가 또 제대로 그 대응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좀 실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게 물론 이명박 정부
때문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그 전에도 과거 정부에서도 저런 일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있긴 있었지만은 다만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대응력이 점점 강화되는 걸 우리가 봐야 되고 점점 단호해지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데서 예. 국민적인 실망을 줬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굳이 예. 별도로 가는 건 국민에게 오히려 좀 신뢰가 아닌가 이런 정리를 생각이 하자면은 이제는 천안함 사건 갖고 여당 5년이 지났는데도 여당과 야당 대표가 설전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보 무능한 정권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그 비판은 별개로 해서 굳이 현직 대통령 가는 그 공식 행사에 전직 대통령은 또 초청장을 안 보낼 이유는 또 뭐가 있는지 결국은 뭐 북한과의 대결도 있지만 우리 사회 자체가 아직도 이렇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면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분 뒤에